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조선 중기 1545년에 경복궁 안에 서 있다고. 왕의 즉위식이 막 끝났습니다. 왕좌에는 12살짜리 아이가 앉아 있어요. 눈이 크고 손이 작고 아직 목소리도 변하지 않은 소년. 골룡포가 몸에 비해 너무 커서 바닥을 끌 것만 같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엎드립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 함성이 궁궐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왕좌 바로 옆, 얇은 비단 발 하나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투명한 그 천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꼿꼿하게 앉아있는 한 여인.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왕 앞에 엎드렸지만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결정은 저 발 뒤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 발 뒤에 여인이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을. 조선의 법도상 여인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유교의 나라에서 여자는 안채 안에 머물러야 하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을 따르고 아들이 없으면 집안 어른을 따르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나라의 모든 인사를 결정하고 모든 형벌을 승인하고 모든 반대를 짓밟았습니다. 왕보다 더 강하게, 왕보다 더 오래. 그녀의 이름은 문정왕후. 왕은 앞에 있었지만 조선은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그녀가 왕비가 되는 과정부터 권력을 쥐기까지의 25년,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 투쟁 을사사화까지 다룹니다. 미화도 없이 왜곡도 없이 실록이 기록한 그대로. 자, 시작합니다. 1부. 그녀가 왕후가 되기까지 권력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1501년 파평 윤씨의 딸이 태어나다. 1501년 연산군 7년. 조선 한양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파평 윤씨 집안의 딸. 아버지는 윤지임. 조선 중기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관료 집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이의 어린 시절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름보다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 기록되었으니까요. 여성의 이름이 실록에 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새기게 됩니다. 파평 윤씨 가문은 조선 초기부터 왕실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었습니다. 윤씨 성을 가진 여인이 왕비가 된 경우가 여럿 있었죠. 그런 만큼 이 가문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왕실 예법과 교양을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어린 문정왕후가 어떤 아이였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녀가 보여준 냉철함, 인내심, 결단력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5년 15세 나이에 왕비가 되다. 1515년. 문정왕후의 나이 15살. 그해 조선 왕실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가 세자를 낳다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출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왕비를 잃은 왕실. 중종은 졸지에 왕비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비를 잃은 왕실은 서둘러 후계 왕비를 물색합니다. 전국 양반가의 처자들을 대상으로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택은 왕비 후보들을 궁궐로 불러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문, 용모, 덕성, 체형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파평 윤씨의 딸이 그 간택에서 뽑혔습니다. 바로 훗날의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폐위된 신씨 단경왕후, 두 번째는 산욕으로 죽은 장경왕후 윤씨, 세 번째가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왕비가 모두 윤씨였습니다. 15살의 소녀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한 삶?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평생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경왕후가 낳고 죽은 그 세자, 훗날의 인종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었을 때 왕실에는 이미 차기 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닌 아이가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왕비이지만 세자의 어머니는 아닌 그 묘한 위치가 이후 25년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왕비로서의 25년 기다림 그리고 1534년의 기적. 문정왕후가 중종의 왕비로 살아간 세월은 장장 25년입니다. 1515년부터 1544년 중종이 승하할 때까지. 이 25년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새 왕비를 경계했고 왕비가 혹시라도 영향력을 키울까봐 견제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문정왕후가 중종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애쓴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비로서의 덕목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534년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왕비가 된 지 19년 만에 그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의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왕실에 두 왕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왕후의 소생인 세자 훗날의 인종과 문정왕후의 소생인 경원대군. 조선 왕실의 역학구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왕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언젠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존재했습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윤원영의 등장 권력의 파트너.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시점을 전후하여 그녀의 친정 가문에서 중요한 인물이 부상합니다. 바로 그녀의 동생 윤원영입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남동생으로 뛰어난 처세와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비의 동생이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조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서서히 넓혀갔습니다. 그는 영리했습니다. 중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노골적으로 권력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계를 받을 테니까요. 대신 조용히 인맥을 쌓고 세력을 규합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이 남매의 조합은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외척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언니는 왕실 안에서 왕대비의 권한을 행사하고 동생은 조정 밖에서 관료 체계를 장악하는 이중구조.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1534년 당시에는 아직 중종이 살아있었고 세자가 건재했으니까요. 2부. 두 개의 윤씨, 하나의 왕좌 대윤과 소윤의 전쟁. 대윤과 소윤 같은 성씨, 정반대의 운명. 조선 중기 정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대윤과 소윤. 이것은 두 개의 외척 세력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교롭게도 중종의 두 왕비가 모두 윤씨였기 때문에 생긴 구분입니다. 대윤은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세자인종을 지지했습니다. 인종이 왕이 되어야 자신들의 권력이 보장되니까요. 윤임은 인종이 즉위하면 국구왕의 외삼촌가 될 위치였습니다. 소윤은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경원대군 명종을 지지했습니다. 명종이 왕이 되어야 자신들의 시대가 열리니까요. 윤원영은 명종이 즉위하면 왕의 외삼촌이 될 위치였습니다. 대윤과 소윤. 이름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만 야망의 크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왕실 권력의 정점을 원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중종이 살아있는 동안 노골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한 세자의 지위는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종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두 세력 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1544년 중종의 죽음판이 뒤집힌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합니다. 재위 38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왕위는 세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제12대 왕 인종. 그리고 문정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대비. 들리기엔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 발 물러선 위치입니다.
왕이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전왕의 아내가 된 것이니까요. 아들 경원대군은 왕이 되지 못했고 이복형인 인종에게 신하처럼 대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윤임은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소윤 세력, 즉 윤원영과 그 주변 인물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도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8개월의 재위. 인종은 병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실록은 인종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종의 3년상을 제대로 치르겠다며 음식을 줄이고 잠을 자지 않으며 몸을 혹독하게 다루었다고. 지극한 효심이 결국 그의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1545년 7월 인종이 승하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향년 31세. 8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재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인종에게는 왕위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경원대군에게 돌아갑니다. 조선 제13대 왕 명종.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온 문정왕후. 마침내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나이가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의 시작 발 뒤에 앉다. 12살짜리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조선의 제도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수렴청정.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국정을 대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은 보자지만 실질은 통치에 가깝습니다. 문정왕후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였고 왕대비였습니다.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 뒤에 앉았습니다. 왕 옆에 비단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종의 왕비로 25년, 인종의 왕대비로 8개월, 이제 명종의 어머니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로 문정왕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부. 을사사화 피로 쓴 권력의 언어. 사화란 무엇인가 조선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들. 을사사화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 역사에는 4번의 큰 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 1498, 갑자사화 1504, 기묘사화 1519, 을사사화 1545. 이 중 앞의 세 사화는 모두 왕의 재위 중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을사사화는 다릅니다. 을사사화는 12살 어린 왕이 즉위하자마자 수렴청정을 시작한 왕대비와 그 친정 세력이 주도한 사화입니다.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을사사화를 조선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계산된 숙청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체계적인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을사사화의 시작 고변이라는 무기. 명종이 즉위하고 수렴청정이 시작된 직후 소윤 세력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종 재위 시절 대윤 세력이 경원대군 명종을 해치려 했다. 즉 영모 고발이었습니다. 고변. 조선시대의 영모를 고발하는 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변이 들어오면 왕실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영모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최중죄이니까요. 이 고변이 신호탄이 되어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임, 유관, 유인숙.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조선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윤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국문과 처형실록이 기록한 을사사화의 현장. 체포된 인물들은 국문을 받았습니다. 국문이란 중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고문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록에는 이 과정의 기록이 매우 상세합니다. 누가 무슨 혐의로 잡혔는지,
어떤 신문을 받았는지, 어떤 자백을 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처벌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사사왕이 독약을 내려 죽임, 차명목을 뱀, 유배 먼 곳으로 귀양 보냄, 파직 관직을 박탈함, 연좌 친족과 관련자들까지 처벌함. 유님은 결국 사사됩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독약 한 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관과 유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좌제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손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좌제는 잔혹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역할, 그녀는 얼마나 깊이 개입했나? 이 모든 처형과 유배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왕, 즉 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12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렴청정을 하는 문정왕후가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을사사화 당시 문정왕후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경 처분을 밀어붙인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됩니다. 일부 신하들은 처형 대신 유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더 강한 처벌을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수동적인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인 결정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대윤 세력이 건재하는 한 아들 명종의 왕위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살려두면 언젠가 반격이 옵니다. 이것은 권력투쟁의 냉혹한 논리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논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을사사화의 규모와 여파 조정이 텅 비다. 을사사화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인 처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화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추가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을사사화와 그 여파로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다고 추산합니다. 실록에는 당시 조정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조정이 텅 빈 것 같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까 두렵다. 벼슬을 제수받아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두렵다. 이 분위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하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조정.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관료사회. 이것은 나라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원한 것은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안정. 그러나 공포로 만든 안정은 진짜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압력 소치였습니다.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 누군가 용기를 냈다. 을사사화의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1547년 명종 2년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 한 장의 익명 방문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주 여자 군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히 아래에서 권세를 부리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주는 문정왕후, 간신은 윤원형. 이 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당시 이 벽서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익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 있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이 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소위 정미사화입니다.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았던 반대 세력의 잔존 인물들이 추가로 제거되었습니다. 봉성군 등 왕실 종친까지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많은 희생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1편을 마치며 권력을 쥔 자의 논리. 1편에서 우리는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는 과정부터 25년의 기다림, 명종의 즉위, 그리고 을사사화까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왕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권력투쟁에서 진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대윤의 유님이 이겼다면 문정왕후와 그 아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을까요? 역사에서 권력투쟁의 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을사사화가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택이 있었지만 가장 강경한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2편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수렴청정 8년의 구체적인 통치 방식,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를 부활시킨 놀라운 선택,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2편 업로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1편 감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왕보다 더 무서웠던 여인 문정왕후 2편. 부제 발 뒤에서 8년을 쥐다 수렴청정, 불교 중흥. 지난 1편에서 우리는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는 과정, 25년의 기다림, 그리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시작된 을사사화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본격적인 수렴청정의 8년을 들여다봅니다.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라를 움직인 여인, 성리학의 나라에서 불교를 부활시킨 여인, 그리고 그녀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진 이야기.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렴청정을 마치고 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그녀는 왜 권력을 놓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집요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편에서 그 답을 찾아. 4부. 수렴청정 8년 발 뒤에서 조선을 움직이다. 수렴청정,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나? 수렴청정이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매일 아침 조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어린 왕 명종이 용상에 앉습니다. 그 바로 옆에 비단 발이 드리워지고 문정왕후가 자리합니다. 발은 비단으로 만들어 반투명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발 뒤의 인물을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 실루엣과 목소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국정을 보고합니다. 어느 고을에 수해가 났습니다.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관직에 누구를 임명하면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왕에게 아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발 뒤의 왕대비가 모두 듣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발 뒤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하라. 혹은 그리하지 말라. 그것이 곧 왕명이었습니다. 형식상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이지만 실질은 왕대비의 뜻이었습니다. 어린 명종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수렴청정의 구조적 한계이자 문정왕후의 권력이 작동한 방식이었습니다. 인사권 장악 권력의 진짜 본질.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권력은 인사권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를 결정하는 힘. 문정왕후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실록에서 수렴청정 기간 8년을 분석해보면 뚜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조 인사부, 병조 국방부, 호조 재정부 등 핵심 요직이 소윤 세력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반면 중립적이거나 소윤의 비협조적인 신하들은 지방으로 밀려나거나 파직됩니다. 한양에서 멀어지는 것은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수령으로 좌천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이 인사 패턴이 8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조정은 점점 문정왕후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갔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 권력의 두 얼굴. 수렴청정 8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소윤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그는 이조판서에서 영의정까지 조선 관료 체계의 정점을 밟았습니다. 언니가 발 뒤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윤원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원영의 곁에는 언제나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의 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첩은 공식적인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달랐습니다. 실록에는 정난정에 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관직을 팔았다. 뇌물을 받았다. 청탁을 들어줬다. 심지어 자신이 정식 부인이 되기 위해 윤원영의 본처를 독살했다는 의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묵인했습니다. 동생의 권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의 왕위를 지키는데 윤원영의 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불순물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묵인하는 것. 문정왕후는 그 불순물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훗날 명종대의 국가 기강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8년 수렴청정의 성적표 무엇을 남겼나? 1545년부터 1553년까지 8년간의 수렴청정. 이 기간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봅시다. 명종의 왕위는 안정되었습니다. 인종 사후 왕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정왕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왕실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윤 세력이 제거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외척이 없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명확합니다. 공포 정치로 인해 조정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따랐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부패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임꺽정 같은 대규모 도적이 등장합니다. 민심이 무너지고 관료 체계가 부패하면 사회 질서도 흔들립니다. 임꺽정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수렴청정 말기와 겹칩니다. 지배층의 부패가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5부. 불교 중흥 성리학의 나라에서 부처를 세우다. 왜 조선은 불교를 억압했나?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이 왜 불교를 억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이 불교에 귀의하고 사찰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스님들이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폐단을 낳았습니다. 사찰의 토지 독점으로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었고 승려들의 정치 개입이 부패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그 개혁파들은 고려의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성리학은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허무한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태종, 세종, 성종을 거치며 불교 억압은 심화됩니다. 사찰이 폐쇄되고 스님들은 도성에 들어올 수 없게 되고 승과가 폐지됩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불교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바로 문정왕후. 보우와 문정왕후의 만남. 1548년경 문정왕후는 한 스님을 만납니다. 보우. 보우는 당시 조선 불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승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뛰어난 학문과 수행으로 이름을 알렸고 무엇보다 폐허가 되어가는 조선 불교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보우에게 문정왕후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후원자. 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문정왕후에게도 보우는 필요했습니다. 수렴청정의 무게, 을사사화의 피, 끊이지 않는 신하들의 반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권력을 유지하는 삶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보우는 그녀에게 신앙의 안식처이자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조선 불교 역사를 바꿉니다. 승과 부활 꺼져가던 불꽃이 살아나다. 1550년 수렴청정 5년째. 문정왕후는 폐지된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승과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시험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자 전국의 스님들이 응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불교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승과를 통해 뛰어난 스님들이 발굴됩니다. 그 중에는 훗날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구하는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문정왕후가 승과를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체계적으로 불교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승병 조직이 가능했을까요? 문정왕후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살린 불교가 40여 년 후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봉은사 중창과 신하들의 폭발적 반발. 문정왕후는 봉은사를 왕실 원찰 왕실의 복을 비는 사찰로 삼아 대대적으로 중창합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 코엑스 옆에 있는 그 봉은사입니다. 그 사찰의 현재 모습 뒤에 문정왕후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우는 봉은사 주지로 임명되고 이어 불교 교단의 최고 직위까지 오릅니다.
신하들의 반발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상소가 빗발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승과를 다시 폐지하소서. 보호를 내치소서. 불법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왕실 재정을 사찰에 낭비하지 마소서.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 모든 상소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반발이 거셀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내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을사사화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조정에서 신하들은 더 이상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교 중흥,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조선에서 왕실이 공개적으로 불교를 후원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보우의 전횡을 방치한 것도 문제였다. 불사에 쏟아부은 왕실 재원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불교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승과 부활로 훌륭한 승려들이 배출되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어느 쪽이 옳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문정왕후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신념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그 의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부. 어머니의 권력 왜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나? 1553년 수렴청정 종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1553년 명종 8년. 문정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명종이 20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큰 변화였습니다. 발이 거치고 명종이 직접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친정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윤원영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의중은 여전히 조정에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습니다. 형식은 변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간판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권력을 놓지 않았나? 세 가지 심리.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습니다. 문정왕후는 왜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을까요? 단순한 권력욕이었을까요? 첫째는 어머니의 본능입니다. 그녀는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 왕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은 원한 세력이 언제든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는 것은 본능이었습니다. 둘째는 권력의 맛입니다. 25년 동안 권력의 주변부에 있다가 처음으로 나라의 모든 결정이 자신을 통하게 된 경험. 그 감각은 강렬합니다. 역사의 어떤 권력자도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생존의 계산입니다. 권력을 완전히 놓는 순간 자신과 동생 윤원영이 표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방패였습니다. 방패를 내려놓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머니, 권력자, 생존자. 그 세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얽힌 인간 문정왕후. 명종의 내면 억눌린 왕의 고통. 그렇다면 명종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실록에서 명종은 결코 무능한 왕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더 나은 왕이 될 자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외삼촌의 그늘이 너무 컸습니다. 신하들이 옳은 말을 해도 어머니의 뜻이 다르면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명종이 측근에게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인가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지만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서러움. 그것이 명종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가 아들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문정왕후는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아들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되었지만 7부.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다. 1565년 4월 64세의 생애가 끝나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4세. 그녀의 삶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비 25년, 왕대비 인종 제위 중 8개월, 수렴 청정 8년, 친정 후에도 영향력 유지 12년. 그녀는 사실상 40년 이상을 조선 왕실 권력의 핵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조정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록보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윤원영의 몰락 보름 만에 무너진 20년.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정말 문자 그대로 며칠도 지나지 않아 탄핵 상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그 화살은 모두 윤원영을 향했습니다. 을사사화를 주도하여 수많은 충신을 해쳤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정난정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본처를 독살한 의혹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명종은 이번에는 신하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윤원영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정난정도 독약을 먹고 그의 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20년 권력. 보름 만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우의 최후 후원자를 잃은 스님. 문정왕후의 죽음은 보우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왕후가 죽자마자 유학자 신하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요승을 처벌하라. 나라를 어지럽힌 중을 내쫓아라.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목사에게 장살 몽둥이로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승려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문정왕후의 후원이 그를 살렸고 그 후원이 사라지자 그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권력에 기댄 존재의 숙명이었습니다. 명종의 죽음 역사의 아이러니. 어머니가 죽은 뒤 명종은 비로소 자신의 왕국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원영도 사라지고 어머니도 없으니 이제 진짜 친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1567년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후 명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4세. 제위 22년. 명종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는 중종의 손자인 하성군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선조입니다. 문정왕후가 25년을 기다리고 수많은 피를 흘려가며 지켜낸 혈통. 아들이 죽으면서 끊겼습니다. 그 왕위는 다른 지류로 흘러갔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8부. 역사의 평가 악녀인가 시대의 생존자인가. 실록의 기록자의 시각을 읽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문정왕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대부분 유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신봉했고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불교를 사악한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문정왕후에 대한 실록의 평가가 냉혹한 것은 당연합니다. 왕대비가 국정을 전횡한다.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으로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기록자의 관점과 시대적 편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되 한 가지 시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문정왕후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들 비판적 시각. 비판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수백 명의 인재가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것은 명종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인재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윤원영과 정난정의 부패를 방치하면서 조정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요직을 맡기 어렵습니다.
이 부패의 뿌리는 이후 선조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셋째, 명종의 성장을 억압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왕으로서 역량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한 명종은 결국 아들도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배경에 오랜 억압으로 인한 심신의 쇠약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평가의 시각 다르게 보면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문정왕후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주어진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렴청정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틀 안에서 그녀는 실질적인 통치를 해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취입니다. 둘째, 불교 중흥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불교 후원이 없었다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승병이 없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당시의 권력 투쟁 논리로 그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조선 중기의 권력 투쟁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그녀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것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여성 권력자와의 비교.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는 문정왕후와 비슷한 여성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아예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청나라의 서태후는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렴청정으로 청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문정왕후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왕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도 측천무후나 서태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녀의 존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유교 이념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뿌리내린 조선에서 여성이 8년 동안 나라를 움직였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것. 문정왕후. 1501년에 태어나 1565년에 세상을 떠난 여인.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윤원영은 죽었습니다. 보은은 죽었습니다. 명종도 죽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혈통의 왕위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을사사화라는 상처, 조선 불교의 명맥, 훗날 나라를 구하는 승병의 씨앗, 그리고 수렴청정이라는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역사적 기록.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시대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문정왕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순종적인 왕대비였다면, 수렴청정을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반대 세력을 타협으로 다독였다면, 아마도 명종의 왕위는 더 일찍 흔들렸을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것이 곧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가장 강한 길을 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만약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그냥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선 전체를 손안에 쥐고. 악녀였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권력자였을까요? 생존자였을까요? 그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정왕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편과 2편을 통해 문정왕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숨겨진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